그 김영하 네네.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냥 나오겠지만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던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전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던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네.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배경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네. 완벽하게 알땐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르죠. 특히 그 성질이 얘가 많이.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도 희망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그렇죠.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네. 되게 긴가민가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혼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네, 모으고 네.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잘 몰랐다고. 지금 널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렇겠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거 같으신 것 같아요.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보고 오늘도 보고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뭐 이런 비혼을 거. 디폴트로 네,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맞아요.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회비용이 많이 사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게 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발자크가 프랑스의 이제 19세기의 작가인데 네. 일단 엄청난 작업량, 몇백 권이 있지 않나요? 이분의 저서가. 예, 그 장편만 76권. 와. 근데 이거는 발자크라는 이름으로 쓴 것만 그렇고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가명으로 연애 소설도 쓰고 뭐도 쓰고 뭐 법전도 쓰고 온갖 걸 써서 그냥 희곡도 또 많이 썼고 아 희곡도 썼어요, 그 단편도 와중에. 많이 썼고 우리가 그냥 어떤 작가를 봐도 현대 어떤 작가를 봐도 그 정도의 작업량을 가진 작가가 없고 이 오노레드 발자크는 그 슈테판 스바이크라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독일 문학 작가죠.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평전을 하나 썼어요. 평전계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전 평전을 좀 좋아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예, 막 예, 이렇게 예, 있고 일대기. 뭐.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하나의 인생을 자기 인생도 이야기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출생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지금 여기까지 조력자가 있고. 적대자도 있고 근데 다 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서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전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아인가요? 아니요. 그 탕하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오.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요.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지.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근데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2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푸쉬의 매장에 간대요. 뭐 빨간 푸쉬 예쁜 게 있잖아요. 네. 이거 하나 달라고. 그거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푸시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그래서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작가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사고. 골동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작가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어쓸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해주고.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네.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인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그냥 넣은 혼자.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쓱.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네,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자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치.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막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네.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네.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봐.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근데 발자크의 또 멋진 점이 뭐냐면은 자기는 그 당시에 문학 권력자들로부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네. 맨날 비웃음의 대상, 뭐 만평의 대상, 웃기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발자크가 처음 발견하다시피 한 작가가 스탕달이에요. 스탕달. 그 스탕달 신드롬의 그 스탕달? 예, 예. 적과 흑의 그 스탕달이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적과 흑은요 22분가밖에 안 팔렸어요. 두부요? 근데 그걸 발자크가 봐요. 발자크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스탕달에게 문학계든 어디든 그 쉽지 않거든요. 네.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타나다. 자기 신문에 막 자기가 글 써주고 추천하고 스탕달이 정말 너무 놀래요. 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작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인정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발자크한테만 얘기하는데 스탕달은 당연하다고. 너는 정말 대단한 작가고 세상에 알아줄 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영이 있고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 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모르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 그 발자크는 거기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스테판 츠바이크 책에 보면 저기 그냥 바 주인으로 이렇게 앞치마를 걸치고 있어도 어울렸고 얼굴이 뭘 해도. 푸죽간 주인이어도 어울리고 농부여도 어울리고 단 하나 어울리지 않는 게 있었으니 작가다. 우리가 뭐 사실주의라는 어떤 사조를 얘기할 때 발자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궁정 귀족이 로맨틱하게 뭐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러고 있던 발자크는 자 이제 계산을 해보자. 상속녀를 만나면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대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발자크는 나중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가치를 알게 됐는데 네. 자기는 귀족이 되고자 했지만 프랑스의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그렇게 잘 그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꾼, 하숙집 아저씨, 네. 푸죽간 주인, 뭐 군인, 뭐 그 야망이 뭐였냐면 나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그리겠다. 그 프로젝트가 인간 희극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가들이 그리는 인간형이 고정돼 있어요 대체로. 네, 비슷비슷한 사람. 경험스러우니까. 영화도 그러면 조폭이 뭐 많이 그렇죠, 나온다던가 뭐 스파이가 많이 나온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발자크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골 여자도 쓰고 뭐 그다음에 의사도 다루고 뭐 고리대금업자도 다루고 사업가도 다루고 성직자도 다루고 내가 그러니까 거대한 프랑스라는 어떤 나라의 거대한 어떤 이런 인간 지도를 그리겠다. 그런 사실주의 사조가 바로 그 소설이 나오고서 한 10여 년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은 사실을 그대로 보겠다는 그 정신이 인상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것.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종종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문학이 먼저예요. 네. 언제나 문학이 먼저 새로운 생각들을 해내고 미술이나 음악이 제일 느린 것 같고 맞아요. 음악이 좀 음악이 느려요. 제일 느리고 느린 거. 미술이 오고 과학은 저 뒤에 가장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발자크가 가장 사실적인 이야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발자크를 그렇게 알았어요. 로댕이 힘들게 완성했던. 근데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도시에 로댕이 그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발자크의 동상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추레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덥수룩하고 되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런 막 잘생기고 멋진 미화되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다 늙어가는 그런 발자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막 철거 요구를 받아서 막 철거를 하고 엄청 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로댕이 끝까지 항변했던 게 내가 보는 발자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야. 근데 로댕이 어떻게 보면 근대 조각의 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인체를 일부러 왜곡한다든지 옛날 위인들의 동상은 보면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세밀하고. 세밀하고 이렇게 네. 다 책을 들고 보통 작가면은 근데 그 발자크상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그냥 잘려 있어요. 깎여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하다 만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근데 잔금을 안 받았냐. 발자크에 근데 지금 발자크는 다 이렇게 하고 마치 세상 전체와 맞서는 듯한 거만한 그런 그 남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로댕은 이제 발자크의 정신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그랬던 사실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맞아요. 시작인 거죠. 그게 인상주의인 그렇죠. 거고. 맞아요. 예. 굉장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던 선구자니까 아마 선구자가 선구자를 알아본 게 아닌가. 네, 사실. 근데 발자크는 아마 살아 있었다면 굉장히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도 말씀 보면 너무 들어보니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랑했을 것 같긴 한데 자기의 이야기랑 정말 그 위에 있는 저 부르주아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다 폭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발자크의 소설은 19세기 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가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폴레옹이 집권해서 온 세상을 막 뒤집어 전쟁하다가 몰락하고 다시 왕정이 복고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다시 왕정이 왔는데 그 물론 귀족들은 많이 처단을 했죠. 귀족들하고 왕들도 다 처단하고 그 자리를 그 빈 자리를 부르주아가 이제 신흥 부르주아가 채웠거든요. 시민 계급이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귀족들이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이. 자신들이 귀족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성물과 다름없는 진짜 천박한 자본주의의 초기 정말 최악의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 발자크 본인도 그랬지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식의 소설들이 이렇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일반인들은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한 시대와 어떤 계급 또는 어떤 거를 대표하게 되는 예술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걸 모르죠. 그런 운명을 받게 돼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운명이 될 줄 모르고 새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시민 계급, 온갖 장사치들, 그 다음에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이 부르주아들의 자기가 대변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그저 귀족이 되려고 열심히 썼을 뿐인데 근데 시대의 에너지가 발자크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독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자기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자크는 신경 안 쓰고 그래 내 팬들 알았어. 나는 귀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진짜. 예. 네. 근데 예술가들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은 나도 모르게 누구를 대변하고 있나. 근데 그게 딱 정확하게 제가 한 2,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좀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건데 저희가 전 세계 마이너리티들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뭐 지속되고 있는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좀 소외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열성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한 거고 저에게 사랑을 주면 난 그들에게 제가 헌신적으로 뭔가를 했을 뿐인데 마이너리티가 저희를 백악관과 유엔의 중심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너무 이제 스스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건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에너지가 여기를 모였다고 해서 그
그 에너지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혹은 네.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어도 되는가? 이게 오만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럴드 블룸이라고 이제 예일대 교수고 정말 중요한 문학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말한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예술가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술가가 예술가가 될 때 다른 예술가한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가들이 어떻게 예술가가 되냐 하면 불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시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저 아티스트가 나에게 너무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그의 그냥 아류가 되는 것을 저항하잖아요. 이 저항을 하면서 자기 것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영향에 대한 불안을 선배 예술가한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의식을 가지고 불안을 느껴야만 하고 나는 나의 것이 있다라고 해서 실은 거기 투항하지 않고 막 자기 것을 만들어 갈 때 이 대중은 또 대중대로 에너지를 투사하고 실은 이 강력한 두 힘이 대결하면서 예술가는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고 대중은 대중대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투사하는 이 갈등과 기란 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창작자들은 어떤 목표를 두고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뭐 이것들이 어떻게 막 생물처럼 뭐 해석이 되고 파생이 해석이 되고 되고 에너지가 비평가들이 보이고. 여기다 뭘 어떻게 하고 맞아요. 팬덤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 진짜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니 왜냐면 지금 죽은 얘기를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짜 거장이구나. 거장이 되게 아 이런 책무의 그 무게 느껴본 적 없는 불안. 없어요 나는. 심지어 제가 뭐 작품을 내면 거기 평론가들이 평을 써요. 괜찮은 걸 봐요. 그래서 다음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많은 감독들이 심지어 그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석이 이랬다고. 되는구나. 말 되네? 그리고 마치 되게 의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게 되게 편하던데. 이 발자크라는 인물이 계속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 신분이 올라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잘 숨기고 살아요. 잘 숨길수록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발자크라는 사람은 그거를 그냥 가감없이 다 내보여준 사람이죠. 어쩌면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욕망과 나의 모범적이지 않은 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발자크 얘기를 듣다 보면 발자크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진진한 건 김영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고. 마트리오시카 같은 까도 꺼내도 새로운 꺼내도. 저는 지루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책을 봐도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고. 그 저는 소설가로서 인생의 중요한 과제는 아마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기의 다양한 자아를 통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해서 다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의 나도 타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서 맨날 이불킥 하잖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타인인 증거가 우리 집에 오는 택배예요. 도대체 이건 뭔가 누가 시킨 건가 보면 사흘 전에 내가 시킨 게 내가 왔어. 이걸 왜 샀지? 기억도 안 나. 네. 우리는 이제 술 먹은 다음날 카드 영수증 있고 과거에 내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왜 냈을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고 말하 표현하지만 실은 과거에 내가 잘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소설을 보면 거기에 발자크 같은 인물이 저지르는 걸 보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나에게 저런 점이 있었지. 그때 내가 약간 젊었을 때 저랬었는데 저때 저랬었구나. 또는 발자크가 겪은 어떤 부모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던 고통을 볼 때 자기도 돌아보지 않았던 자기 과거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구나. 김영하 작가님이 저한테 추천했던 소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보십시오. 여러 번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저한테 정말 정색하고 꼭 보라고 했던 소설이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은데. 밀랑 쿤데라의 아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존재군요. 존재의 가벼움을 네. 그때 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제가 정독을 그런지 알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밀랑 쿤데라의 소설을 거의 다 봤는데 네. 너무 꽂혀서 네. 제가 그 소설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주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언제나 우연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랑은 그 안에 그 두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아니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끝없이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물리학자가 보기엔 그냥 랜덤 프로세스죠. 그냥 실수거나 우연히 벌어진 일인데 그렇게 일어난 사건만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우연으로 시작한 사랑에 이것이 필연이라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둔갑을 하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그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그걸 끝없이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수많은 자연이 그렇거든요. 헤어질 결심은 거기에 좀 잘 맞는 영화인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쓴 영화 중에 가장 자연에 가깝다라고 느낀 영화였어요. 내가 의도해서 쓴 대사 이런 것들을 비껴나가는 연기들이 너무나 많고 아하. 그 장소가 주는 느낌들 그것 때문에 신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마치 제가 결말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결말을 모르고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어요. 그러니까 던져놓은 걸 시작으로 해서 진화가 돼간 거군요 스스로. 네, 자기 조직화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관객들도 역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힘 같은 거대한 힘을 느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저한테 결론이 없고 강요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타포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뭔가 강요하는 게 없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백, 그러니까 제가 저를 투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혜준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설애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저 나름의 결론을 제가 만들면 되는 느낌. 네. 아, 제가 남중근을 처음 이렇게 본 이후로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가 뭐 거침이 없고 막 폭풍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주제가 주제니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 오늘 혹시나 뭐 욱해가지고 언성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이 토론을 좀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종대 배정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주제 뭐 결혼, 연애, 뭐 출산 등등등 어려워요. 가족끼리 이런 얘기 나누는 게. 그렇죠. 이 결혼, 연애, 출산은 사실 친구들하고는 좀 할 수 있는데 가족끼리 하면 꼭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명절에 이 질문은 뭐 결혼 언제 하니? 아기 언제가 낳을 거야? 뭐 이 얘기는 돈 내고 해야 된다면서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저 제일 중요한 이벤트죠. 아이, 육아, 출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니까 제일 중요하죠. No, they don't need a man. 肯定是不生。 난 이제 노산이어서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죠. 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지금 이제 화면으로 만날 친구는 결혼하라는 그 잔소리가 너무 징글징글하고 너무 싫어서 실제로 병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네, 뭐 병원에 가서 뭘 한 건지 저도 못 봤거든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이 친구 만나보시죠. 무서워. 안 하는 게 아닌데 무서워. 채열? 산부인과. 검진하러 가셨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혈액 검사 결과 들으러 오셨죠? 나 걱정돼. 좀 무서운데요? 네, AMH 값이 나왔는데요. 29세 여성의 중앙값에 가까운 수치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의 값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이전에 1년 전 값이죠. 나 엄청 좋았는데. 네, 4.22였어요. 네. 이때는 만 20세 여성의 중앙값 이상이다. 1년 동안 9살 먹은 거예요.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지난해 난자 동결을 하기는 매우 잘했다고 천만다행. 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동결? 남자 동결이 뭐야? 아, 1년 전에 하고 지금 검사를 하러 오신 거구나. 시술 비용이 300만 원. 오. 정윤이니처럼 사회적 난자 동결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는데요. 결혼 연령이나 출산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젊은 여성들한테서 이 가입력 보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2배로 1년 늘었어요. 만에. 1년 만에 2배. 최근에는 더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보관된 난자를 제가 볼 수는 없죠? 따로 불기는 어렵고요. 좋은 탱크에 잘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관돼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활용하실 때는 좀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획은 없는데. 계획은 없는데. 계획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데 좋은 소식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획은 없는데. 계획은 없는데. 계획이 없다고? 계획이 없는데 난자를 난자 냉동했다고 하면 다들 결혼 생각이 있어서 한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네가 40대고 50대고 하면 분명히 가정을 이루고 싶을 거고 근데 그때 되면 분명히 아이도 갖고 싶을 텐데 잔소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때 딱 방패막으로 쓰려고 저 난자 냉동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잔소리 때문에 그치?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네. 나는 지금 한창이고 엄마는 이제 지는 태양인데 어떻게 나한테 엄마가 이겨? 네. 말도 안 되지. 너 있잖아. 응. 그런데 힘을 쏟지 말고 엄마가 바라는 그 다 알지? 말 안 해도. 모르겠는데.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표정 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화나는 거예요. 표정 봐. 그 냉동 그 난자 보관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이제 준비 없는 상황에서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당황을 하면서도 그래 결혼 늦게 한다고 하니 준비하는 과정인가 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한 건데. 아이고. 너 이제 말문이 막히셨어. 너무 속상하신 것 같은데?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네. 그 통계를 보니까 이게 난자 냉동한 사람들이 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이 난자 이거 뭐 냉동 추출 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솔직히 잔소리 퇴치용으로 저걸 했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든다고 그랬죠. 유지비도. 유지비 30만 원씩 들죠.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걸 하는 사람은 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제작진이 그러는데 아까 그 우리 화면에서 봤던 윤희 씨와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대요. 여기. 저기 앉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 그러시네. 예.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로 냉동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조금은 좀 미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처음 결정할 때는 사실 뭐 미래에 대한 투자, 뭐 나를 위한 행위였는데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길래 잔소리를 막는 용도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실드. 그렇죠. 실례되지만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좀 오래됐고요. 근데 그 친구도 저랑 생각이 같아서 똑같이 비혼주의자인 친구여서 교제를 하게 됐고
예쁘게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 들잖아. 뭐야, 난 올렸는데 쟤는 왜 안 올리지? 뭐 이런 생각. 되게 억울하다. 너도 좀 당해봐라 하고 싶었는데. 예.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그래도 남자친구랑 곧 이제 결실을 맺겠구나, 결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예, 당연히 했죠. 예.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한 50%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연적인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님이 엄마 나도 뭐 냉동시킬래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건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저는 조금은 순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한다 그런다? 저는 끌고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결혼은 필수는 아니지만 네네.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보험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필수적이라는 거지. 누구랑 뭐. 결혼할지 아직 모르니까. 어때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었거든요. 저도 만약에 결혼을 정말 늦게 할 생각이라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결혼을 하라고 하는 부모님과 또 내가 알아서 할게야 얘기하는 자식들이 두 세대가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이라고요? 중국이?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봐. 반토막 났네요. 네, 거의 반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프만 좀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에요. 네, 저렇게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13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보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권은 혼내자식이냐 혼외자식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혼인 건수가 이제 출생률하고 굉장히 비례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자님의 본고장인데 공자님이 보시면은 정말 천인 공노할 일이시네. 아이고. 지금 저런 추세는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 예, 그리고 출생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신문 기사 보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진짜 나중에 나라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충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5년째 제일 꼴찌예요. 맞아요. 네. 소름 돋았어 방금. 예. 냉동시킵시다. 다 같이. 공동구매면 조금 가격도. 다 같이 보험을. 예. 그렇다고 해서 MZ세대가 아까 사랑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결혼은 생각 없지만 사랑을 포기하거나 사랑도 생각이 없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사랑을 키워가는 커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여기 어딘지 아는데. 그래? 어머, CF 아니에요? 진짜. 고양이. 오빠. 뭐해? 일어나. 좀 이따가 밥 먹으려.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밥 먹었어? 어. 뭐 먹었어? 아유, 그냥 눈에 꿀이 뚝뚝. 지금 아주 그냥 예, 되게 다정해요. 응. 아까 자세히 들으면 밥 먹었다 이랬어요. 밥 먹었다. 혀가.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다. 자기랑 먹어야 좀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안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갓도입니다. 저희는 비혼 동거 커플입니다. 저희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딱 3년 돼요. 사이가 너무 좋으시네요. 비혼 동거 커플. 행복해 보인다. 문득 오빠랑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결혼을 해서 가족 간의 결합을 이룰 필요가 있나? 지금도 좋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 오셨어요. 잘 살았어? 아이고, 엄마 빈손 양손 가득. 지금 둘이 있는데 처음으로 오는 거잖아. 집도 작아가지고 엄마 이러고 놀 데도 없어. 따다다다따.
엄마 우리 집 구경 먼저 해야 되지 않아? 우리 집 다 바꿨어. 벌써 어색해. 아버님 보세요. 지금 관심도 없으시고. 그걸 쌀이지. 시큰둥하셔요. 오, 모니터 엄청 크네. 이게 다 고양이. 뚱이를 위해서. 뚱이랑 애기랑. 숨어 있는 거야? 지금 저쪽 밑에 지금. 어이구. 아이고. 무서워. 공포 영화 아니에요? 어색. 어떻게 관심 없는 척. 너 잠깐 나와봐. 너 잠깐 나와봐. 그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어색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어색해. 생각한 것이 결혼을 했으면 찾아가서 사위하고 소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겠는데 동거를 한다 그러니까 툭 까놓고 해서 언제 튈지 모르잖아요. 쫑나면 아니지. 그렇게 그냥 아예 사이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사위는 그래도 서약서 하나 썼잖아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둔 아빠 마음이에요. 그렇죠. 일리는 있어요. 같이 술을 마셔야 되겠네요. 아예 술도 안 마실래요. 삐지셨어. 술도 안 마실래요. 삐지셨어. 너무 단호한. 작년에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했잖아. 우리 처음 갔는데 상견례라 그래가지고. 뭐 상견례가 뭐 따로 있어. 얼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얼굴 보는 게 상견례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더라고. 부담스럽지. 뭐 그때는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결혼할 생각 없는데 상견례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지금도 부담스럽대요. 엄청 못마땅하신 거야. 엄청 못마땅하세요 지금. 이 앞에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사람치라. 그럴 수 있죠, 뭐. 한 번, 네. 두 번 봐보면 몰라. 네, 한 번밖에 안 자주 안 보면은. 네. 찾아오면 잊어버려. 어떻게 하겠는가. 이름도 몰랐잖아. 모를 수 있죠. 이름을 말 안 해줬잖아. 그때 만났을 때 강주에서 만났을 때 물었을 때 그때 한 번 딱 들었지. 정 씨의 택까지는 기억이. 남자친구는 말 한마디 못하는. 가시방석. 12활동에서 오는 거. 그 더스트리 엄마가 38에 우리 애들이 다 낳았었나? 엄마 34, 5. 엄마 그래도 엄마 자식 넷 낳았어도 되게 빨리 낳아가지고 빨리 키웠다. 빨리 난 거. 우리 때는. 이제 그때는 결혼 시즌이 좀 빠르잖아. 너희들은 이제 엄마 늦고. 친구들에 비하면 엄마가 늦게까지. 그러니까 내 친구들 다 애 낳았잖아. 난 이제 노산이어서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엄마 노산이 돼버렸어. 40이 넘으면. 아니. 아버님. 아이고. 나오면 끝인가? 육아는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뭐 갑자기 애가 우연치 않게 들어서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걸 뭐. 아빠 지금 삐졌어. 엄청 삐졌어 지금. 근데 말고 싶으면 특별하게 그건 막 네가 알아서 안 날려고 해. 한 것도 아니고 날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안 하려고 하고 있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그렇다고 좀 얘기는 합시다. 얘기는 할 수 있지 뭐. 이거 뭐야? 엄마 그거 치즈. 비싼 치즈. 요즘 유행하는 치즈. 치즈 우리 지성이가 좋아하는 그 치즈를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무자식이 상팔자 같아요. 무자식이 상팔자 나왔어. 결혼을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뭐 연이 맞아야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근데 아버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 남친이 조금 센스가 소주 한 병이라도 가져가면 아버님 그거 바라고 계신데. 아니 그리고 마주쳤을 때 좀 서운함이 아버님 좀-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이랬어야지. 저기요 이런 일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이 아니, 이런 거 그래도- 바라지 마세요. 이거 화면에서 아버님, 어머님 얼굴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낯익지?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어머님과 또 딸, 또 지금 동거하는 남자친구 다 막 웃고 뭐 이런데 아버님 단 한 번도 0.1초도 웃지 않았어요. 지금 끝까지 지금도. 아니 근데 아버님 그 따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이렇게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뭐 어떠셨어요? 여기 안 오면 각시가 이혼한다 해서 할 소리 줬어요.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진짜 안 하고 싶으셨대.
아빠 지금 다리 올리는 거 보이시죠? 진짜 시리인 거예요, 지금. 아니 누구 딸 뭐 지금 뭐 동거한다며 이렇게 주변 사람들 얘기하면 사실 그게 썩 아버님 입장에서는 유쾌한 일만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커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처음에 동거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한 주도 몰랐어요. 당연히 한지도 몰랐죠. 아니 그래도 어머님 표정 보니까 뭔가 그래도 좀 나중에 알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반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님.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애들이 다 이렇게 저희들은 시골 완전히 그 강주보다 더 아래쪽 전라도 고흥 쪽이거든요. 아, 고흥이요? 고흥. 소록도 있는데 예, 거기서 예. 사는데 자식들이 서울에 있으면은 그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보호자가 있는 기분이어서 조금 안심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든든한 게 있죠. 예. 사이가 아니니까 먼 서방하고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둘이는 사이좋게 살아도 부모 세대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사람. 아 뭔가 좀 애매하군요. 예. 자 우리 남자친구 그 가족 뭐 혹시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에요? 사실 동거는 안 하고 그냥 따로 잘 살길 바랬어요. 근데 그렇죠. 역시 부모님도 아무리 아들이긴 하지만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동거하자 마음먹은 결정적 계기는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순간이. 많이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젤라 가토처럼 나는 평생 결혼 대신 동거만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48%가 좋아요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반반. 그러니까 보면 이제는 동거에 굉장히 긍정적이 된 것 같아요.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한번 같이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네,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는 다 겪어보고 지금 생각이 더 많아지죠. 지금 안 봐야겠다. 잘 겪어보고 이런 사람 저 사람 좀 많이 경험해 본 다음에 결혼을 해보면 어떨까?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 대신 동거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정말 동거를 하게 된다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그 사람과 같이 동거를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MZ 세대들은 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자꾸만 어른들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지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네요. 손목 방울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도 안 떴는데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네 벌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자, 출발하시죠. 여행 가고 싶어. 아, 진짜.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광안리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거기 해가 가서. 이렇게 일출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광안리에 일출이 지금 시작되고요. 자, 아침이 왔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저기서? 밥을요? 저기서 먹는다고요? 약간 소풍 간 느낌으로. 오, 계란 이쁘게 삶았다. 오, 괜찮은데?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침 못 먹는 거 아니야? 짭짤하니 좋지 뭐. 반갑습니다. 저는 최원희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저의 고향 친구들과 함께 부산 광안리 바다를 즐기러 아침 일찍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비혼 상태이고 혼자 살고 있는 독신남입니다. 진짜 비혼이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저거. 야. 다들 멀끔하고 예, 매력적인데. 운동 좋아하시나 보다. 또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 서핑 했는데 또 운동해요? 그러니까.
와, 뷰가. 뭔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과정보다 힘을 얻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몸을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멋있는데? 자기에 투자하는 괜찮지? 사람? 응. 이름이 채원이래. 어? 사교까지 하시고 안 하는 스포츠가 없네. 와, 드론. 오. 이게 들고 요리도 보이는데? 아니, 취미가 엄청 많으시네요. 와, 바이크. 연애할 시간이 없겠네. 이제 아버지를 보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지내오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집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을 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저렇게 단조로운 휴일보다 뭔가 재밌고 항상 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취미를 이것저것 즐기다 보니 어느새 취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죠?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얼굴이 잘생겨서요. 아, 왜 그러세요? 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 왜? 갑자기 채우라고 그래. 아니,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KTX 타고 부산 내려갈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삶. 싸들고 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참 한 세대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네, 자기가 볼 때는 아 부모님들 너무 힘들었구나, 희생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보람됐어. 너희들 키웠잖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는 비혼자들이 많다라면 뭐라고 하죠? 결혼 정보회사? 결혼 정보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이제 결혼 정보 회사 그 업계 관련된 분들을 또 만나봤다고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결혼정보회사. 대한민국 커플 매니저 1호입니다. 가장 핫한 결혼정보회사.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결혼정보 업계는 상당히 호황입니다. 작년이 아주 역대 최대인데 그 전에 대비 33% 성장이었고요. 동종 업계를 물어봐도 오히려 코로나 3년 차 지금 된 시점에서 대부분은 다 잘 되고 있는 게 결혼정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 반대일 줄 알았어요. 부모님 소개로 몇 번 안 만나고 결혼 이런 세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혼할 만큼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그분과 오래 교제하면서 서로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아왔던 세대라서 그런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결혼정보업체의 입지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그렇죠. 매우 힘들어요. 그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이상형으로 물으면 다 유니콘을 찾아요. 꿈의 이상형을 말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유니콘을 다 찾고 있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치관이라든가 성격을 굉장히 우선시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나머지는 다 안 본다 가치관만 본다가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세요. 그 뭐 경제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이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남녀 모두 외모를 좀 많이 따지시고요. 외모. 6천만 원이요. 와, 자산. 나는 결혼 못하겠다.
너무 심각해졌어. 혜인 씨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던 게 어릴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대라 이 결혼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실제로 만나서 너 뭐 연봉이 어떻게 되니, 뭐 자산이 어떻게 되니, 뭐 집차 이런 거를 솔직히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마 결혼 정보 회사가 좀 한 가지의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요. 또 다정한 커플이 나왔어요. 세무사 아니야? 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택 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은 재차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주택 취득일 날 조정인지 비조정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결혼 전에 각각 당첨된 분양권이 있는데 그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금액을 좀 더 아껴보고자 세무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취득세만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아,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고요. 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세금만 7천만 원인데 혼인신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네. 그렇죠. 젊은 부부분들은 확실히 이 혼인신고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크고요. 이제 세법적으로도 봤을 때 이 혼인신고를 좀 유예를 해서 본인 상황에 맞는 시기를 좀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똑똑해야 되는구나. 똑똑해야 되는구나. 임신 계획도 다 그 아파트 등기하고 취득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저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최대한 자제해야죠. 조용히. 혼인신고 시점은 그러니까 제 명의 분양권이 더 등기일이 늦어서 제 명의 분양권 등기한 다음에 혼인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아, 요새 애들 진짜 영특하네요. 전 100%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당첨되기도 어려운데 신랑 신부 둘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뭐 땅 판다고 7천만 원 나와요. 못 누가 저거를 보상을 해줘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해? 그럼 사실 어른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또 안 한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좀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까 남편분이 만약에 덜컥 애가 생기면은 이제 그냥 뭐 혼인신고를 해야만 또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자제해야죠. 그런데 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자제는 하지만 신혼부부인데 뭘 자제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MZ세대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실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개인이 신나게 사랑하고 또 왜 아이도 낳고 이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